그 배치가 왜 너한테? 떨리는 목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제왕, 자산 3조 원의 성진그룹 한태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이제 막 입사한 30살의 신입 변호사 윤서진의 낡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죠. 가방 지퍼에는 20년 전 잃어버린 딸아이의 생일 선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백금별 배지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냉혈한이라 불리던 회장의 눈동자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 변호사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핏줄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오후 성진그룹 본사 40층 회장 집무실은 거대한 얼음 궁전 같았습니다. 한태준 회장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가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겨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20년 전 빗길에서 부서져 버린 차창 파편만이 아른거렸습니다. 그의 삶은 20년 전 아내와 딸을 잃은 그 순간에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습관처럼 책상 서랍을 열어 심장약을 꺼냈습니다. 약병을 집어드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약을 털어넣고 한숨을 쉬는 그의 모습은 자산 3조 원의 거대 그룹을 이끄는 제왕이 아닌 고독한 죄인과 같았습니다. 이때 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었습니다. 회장 비서실장인 배 실장이 얼굴에 긴장감을 감춘 채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건 때문에 한미영 전무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한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아내의 사고 배후에 여동생 한미영의 탐욕이 있었다는 의심을 그는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들라 하세요. 한미영 전무가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채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오빠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회장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몸이 안 좋으신데도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M&A 건은 제가 대신 정권을 넘겨받아. 한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한 동작이었습니다. 내 자리에는 내가 앉아 그리고 명심해 20년 전 일을 잊지 않았다면 이 자리를 넘볼 생각은 하지 마. 한미영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예리한 경고에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의 건강을 걱정하는 동생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죠. 내 집에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우려 하지 마. 한 회장은 서류철을 덮으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한미영은 치욕감을 삼키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싸늘한 문이 닫히자 한 회장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성진그룹의 1조 원대 해외 지사 인수권에 대한 최종 법률 검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팀원들이 들어섰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서진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다른 이들보다 훨씬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한 회장은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는 됐고 핵심만 말해. 경쟁사보다 닷새 앞서 마무리해야 한다. 윤서진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떨림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경쟁사보다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모든 임원들은 젊은 변호사의 단호한 발언에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서류 중 K테크 부문의 핵심 특허권 구조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짚지 않고 서명하시면 장기적으로 성진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그녀의 논리력에 흥미를 느꼈지만 한미영 전무는 이를 그룹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윤 변호사, 회장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1조 원짜리 계약에 불필요한 고집은 조직에 해가 됩니다. 한미영의 목소리는 경고와 위협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3조 원 그룹의 인수합병건에 불필요한 고집은 없습니다. 저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그룹의 미래 가치를 확보하는 일을 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한태준 회장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비즈니스 미팅에서 보여주었던 강인하고 정의로운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윤서진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 지퍼에 달린 작고 납작한 은색 배지가 한 회장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백금별 문양? 그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통증과 함께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문양은 20년 전 10살 딸의 생일 선물로 아내와 함께 해외 장인을 통해 단 하나만 주문 제작했던 가족 배지의 문양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 가방에 달린 저 배지는 뭔가? 떨리는 한 회장의 질문에 윤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태준은 이미 그녀가 20년 전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혹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20년의 고독과 침묵이 깨지고 비극적인 진실의 서막이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집무실 한쪽에 숨겨진 비밀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둔탁한 금속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고 안에 담긴 백금별 배지 디자인 스케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스케치 위에 그려진 별 문양이 마치 그의 죄책감을 비웃는 듯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은 20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듯 멈출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배지가 아내와 딸에게 주었던 맹세의 증표였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맹세를 배신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20년 전 그가 성진그룹 확장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 아내의 경고를 무시했던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전 늦가을의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한태준의 아내 강혜주 여사는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의 여동생 한미영 전무가 그룹 비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를 백금별 문양이 새겨진 열쇠 모양 펜던트에 숨겨진 USB 메모리에 담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펜던트의 금속이 빗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은 10살 딸 유진의 생일이었습니다. 혜주 여사는 유진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유진은 뒷좌석에서 곰 인형을 껴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빗줄기가 사납게 내리쳤습니다. 엄마,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너무 커요. 무서워요. 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혜주는 백미러로 유진의 작은 얼굴을 확인하며 애써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불안함으로 떨렸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엄마는 우리 딸이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잠깐만 참아주겠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세단 2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혜주 여사의 차를 양쪽에서 위협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한미영이 고용한 추격 차량이었습니다. 혜주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극한의 공포와 함께 생존 본능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운전대를 거칠게 꺾었고 빗길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주했습니다. 차량의 엔진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지면서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연신 미끄러졌습니다. 혜주 여사는 문득 길가에 희미한 불빛을 내는 보육원의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리라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그녀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급하게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자갈 위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자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유진아,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해. 아주 중요한 임무야. 이건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야. 엄마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유진은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혜주는 유진의 손에 백금별 배지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배지의 차가운 금속성이 유진의 작은 손에 느껴지자 유진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이별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해줘. 아무리 무서워도 절대 차에서 내리면 안 돼. 약속이다, 딸. 그리고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열쇠 모양의 펜던트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 철문을 향해 달려갔고 원장인 오정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정희 원장은 혜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혜주 여사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원장님, 제 딸 유진이에요. 제발, 저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혜주 여사는 다급하게 펜던트를 철문 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오정희 원장은 펜던트를 받아들고 혜주를 바라봤습니다. 원장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를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증거를 한태준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아버지로 일어설 때까지 봉인해 주세요. 저에게는 이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유진이의 생명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추격 차량이 불과 수미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육원 철문을 강하게 비추었습니다.
혜주 여사는 유진을 마지막으로 끌어안고 이마에 힘껏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다시 차를 몰아 밤의 어둠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굉음과 함께 섬광이 터졌습니다. 오정희 원장은 빗속에서 유진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원장은 유진에게 윤서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고 20년 동안 백금별 배지와 USB를 봉인했습니다. 유진은 그날 이후 극심한 충격으로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한태준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과거의 기억이 한 회장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의 주먹에서 핏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남긴 정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룹을 지키는 비겁한 삶을 선택했던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딸을 찾겠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배 비서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DNA 검사 시료를 확보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영이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철저하게. 한 회장은 딸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계획으로 딸을 향한 강력한 거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비겁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서재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폭풍의 전야처럼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윤서진 변호사를 그룹의 가장 중요한 인수합병 실무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고 미세한 습관과 기억의 조각을 확인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서진은 갑작스러운 승진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는 3조 원 그룹의 핵심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서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가방 지퍼에 달린 백금별 배지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이 배지가 항상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회장은 회의 중 일부러 복잡하고 비주류적인 사안의 결정을 윤서진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다른 모든 임원들이 간과한 정의롭고 비효율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논리정연했고 임원들은 모두 그녀의 의견에 수긍했습니다. 한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이 무의식 중에 어머니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길은 항상 위험한 함정이 숨겨져 있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한 회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아내가 가장 선호했던 사업 철학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녀의 습관 속에 남아있는 아내의 그림자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 목소리의 떨림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진의 얼굴에 강렬하게 고정되었습니다. 한미영 전무는 윤서진의 급부상과
한 회장의 이상한 태도를 수상히 여겨 사설 탐정을 통해 그녀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서진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과 20년 전 사고 시점과 나이가 일치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미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찢어버리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은밀하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한 회장은 서재에서 아내가 딸에게만 불러주던 브람스 자장가의 변주곡을 은은한 소리로 틀어두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던 서진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더니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가볍게 책상 모서리를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는 습관을 보였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이 이 멜로디를 들을 때 보이던 습관과 똑같았죠. 한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몸의 통증을 잊었습니다. 한 회장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윤 변호사, 잠시만. 나는 자네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아주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다. 서진은 단호하게 한 회장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개인적인 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법률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한 회장은 다급하게 아내를 언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서진의 등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자네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나? 자네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나?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었네. 서진은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에게서 두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적인 질문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저를 회사 밖에서 방해하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그녀는 매몰차게 한 회장의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한 회장은 딸의 거절에 죄책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거부가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다음 날, 한 회장은 그녀가 퇴근하는 길목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의 양복이 이미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5분만요. 3분만이라도. 제가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한 회장은 우산을 들고 서진을 향해 걸어갔지만 서진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부름을 받은 적 없습니다. 당신은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서진은 강력한 거부의 몸짓으로 한 회장의 애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저와 당신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안 회장은 빗속에서 무릎을 꿇은 채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빗방울이 20년 전 아내가 흘린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 회장은 다음 날 아침도 그녀를 보기 위해 그룹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회사 앞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서 있다는 것은 그룹 전체에 엄청난 소문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한미영 전무는 이 모습을 비웃으며 임원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서진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비실이죠? 1층 로비에 서 계신 한태준 회장님. 저를 괴롭히고 계십니다. 저는 그룹의 핵심 법률 임원입니다. 회장님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회사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긴급 보안 조치 발동을 요청하니 즉시 최고 보안 책임자에게 연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 명예 실추로 인한 민영사상 책임을 귀측에 물을 것입니다. 잠시 후 경비팀장과 2명의 경비원이 경색된 표정으로 한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난감했지만 이미 한미영 전무 측으로부터 회장님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임시 출입 제한, 비상 지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비팀장이 머뭇거리며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송구하지만 윤 변호사님의 공식 요청과 그룹 보안 규정 임시 조치에 따라 오늘 회장님의 본사 출입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회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공공연한 소란은 피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회장은 경비팀장의 말을 듣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한미영이 이미 이 상황을 이용해 내부 권한을 침해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딸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경비팀장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내 말 한 번만 들어다오. 아빠가 내 어머니를, 내가 널 찾으려고. 회장님, 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서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경비팀장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경비팀장님,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 로비 밖으로 정중히 안내하십시오. 이곳에서 소란이 지속되면 즉시 경찰을 불러 공식적인 명예 실추 및 스토킹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회장은 경악했지만 무력하게 몸을 굽혔습니다. 그는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비정상적인 인물로 보이도록 참고 견뎌야 한다는 비참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경비원들은 회장의 팔을 잡지 않고 회장이 스스로 로비를 벗어나도록 문 앞에서 정중히 기다렸습니다. 한 회장은 그 굴욕감에 온몸을 떨며 스스로 로비 밖으로 걸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딸에게 굴욕적으로 거부당한 후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를 그녀에게 강제로라도 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매일 아침 성진그룹 본사 앞에서 윤서진 변호사를 기다렸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회사 앞에서 하루 종일 초췌한 모습으로 서성인다는 소문은 그룹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수군거렸고 한미영 전무는 이를 두고 비웃었죠. 한 회장은 고급 리무진을 주차장 구석에 숨겨두고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은밀히 기다리는 한심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를 피해 다른 출구로 나가거나 경비실에 연락하여 한 회장의 동선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스토킹으로 간주했고 경계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접근이 순수하지 않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교활한 의도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겪었던 배신감과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타인의 호의를 쉽게 믿지 못하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의 과거가 소환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 회장은 서진이 자주 가는 외진 법원 도서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아내가 남긴 백금별 USB의 존재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낡고 구겨진 봉투 안에 USB와 함께 극비리에 확보한 DNA 검사 결과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이 봉투가 딸에게 진실을 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심장병 약을 급하게 한 움큼 털어넣으며 밀려오는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의 심장이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서진은 도서관에서 나오다가 한 회장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다른 쪽 출구로 돌아가려 했지만 한 회장이 이미 그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비틀거리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피곤함과 절망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유진아, 내 말 좀 들어보렴. 내 어머니께서 내게 남기신 것이 있어. 성진그룹의 모든 비리와 너의 안전이 달린 문제다. 이 안에 내 생명이 걸려 있어. 제발 나를 믿어다오. 당신이 제 어머니를 언급할 자격이 있습니까? 역겨운 짓은 그만하세요. 서진은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한 회장을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20년 전에 이미 어머니의 정의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그룹의 탐욕을 지키려 했지 저희 가족을 지키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구차하게 저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당신의 죄책감을 덜어줄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진은 한 회장을 거칠게 밀치고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힘에 한 회장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한 회장은 딸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려 했지만 서진은 그 봉투를 바닥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DNA 결과지와 백금별 USB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USB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뒤꿈치에서 흙먼지가 날렸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이 낯선 남자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낯선 아버지가 끼어드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한 회장은 빗물이 웅덩이에 고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USB와 결과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웅덩이의 차가운 물이 그의 양복 바지를 적셨습니다. 그는 딸의 강력한 거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찢어진 DNA 결과지를 필사적으로 맞추려 했지만 손이 떨려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절규하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배 실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리라 보육원 오정희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께서 20년 전 사고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하셨습니다. 사고는 한미영 전무가 고용한 추격 차량에 의한 고의적인 추격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몸이 공포와 분노로 휩싸였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살해였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극도의 죄책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꽉 쥐어 부술 듯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윤 변호사님이 지니고 있는 백금별 배지가 사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품이며 그것이 유진이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회장은 백금별 배지를 보았을 때의 강렬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USB와 DNA 결과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친자 확인 결과를 딸에게 강제로 전달하고 이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절망감과 동시에 아내의 복수를 다짐하는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는 젖은 몸을 이끌고 차에 올라타 핸들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한편 한미영 전무는 사설 탐정으로부터 한 회장이 길거리 웅덩이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알 수 없는 물건을 줍는 모습을 찍은 고화질 영상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의 정신 이상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서진이 그룹의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경영 능력 상실의 결정적인 증거로 둔갑시켜 이사회에서 그를 몰아낼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이사회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9시에 긴급 해임 투표를 강행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의 시계는 이미 회장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아내가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딸이 한미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딸에게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딸이 퇴근하는 길목이 아닌 그녀가 매일 습관적으로 들러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한적한 강변의 낡은 벤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곳은 경비원이나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밤하늘의 강바람은 차가웠고 그의 마음은 더욱 시렸습니다. 그는 회장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한 아버지로서 서진 앞에 섰습니다. 그는 낡은 비닐 봉투를 든 채 서진의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돌바닥에 닿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내 딸 유진아. 아빠가 너를 20년 만에 찾았다. 내 어머니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하셨어. 내 목숨도 지금 당장 위험하다. 서진은 충격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한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회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굽이진 허리가 처참해 보였고 그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한 회장은 봉투를 꺼내 서진의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찢어진 흔적이 선명한 친자 확인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지에는 친자 확률 99.99% 일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내가 남긴 백금별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자신이 고아였다는 사실, 버려진 아이였다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그녀의 모든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충격은 곧 냉정한 분노와 통렬한 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래서요? 회장님은 이제 와서 20년 전의 죄책감을 돈으로 씻으려는 것입니까? DNA가 당신의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20년의 앞선 당신의 탐욕까지 합쳐서 30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서진은 결과지를 2번 다시 찢어버리고 한 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억압되어 온 상실감의 폭발이었고 논리적인 단죄였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한미영에게 쫓기던 순간에도 성진그룹의 주식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3조 원짜리 그룹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정의를 외면하고 저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당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동안 당신은 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이 DNA는 당신이 저에게 저지른 죄를 입증할 뿐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저의 잃어버린 30년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당신은 그 고통의 주범입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상속을 미끼로 저를 당신의 죄책감 해소 도구로 쓰려는 것 아닙니까? 한 회장은 딸의 분노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과 콧물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잘못했다. 유진아. 아빠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그룹을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의 안전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다. 내가 그룹을 떠나겠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내가 남긴 백금별 USB를 서진의 발밑에 내밀었습니다. USB의 금속 표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내게 남긴 증거다. 내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 그룹을 바로잡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 안에 한미영의 살해 증거와 비리 장부가 모두 담겨 있다.
내 어머니의 정의가 여기에 있어. 이걸로 진실을 밝혀야 해. 서진은 USB를 줍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발을 헛디딜 정도로 격렬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의 처절한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회장은 절망감과 심장 통증으로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신음했습니다. 아버지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딸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결국 백금별 USB와 찢어진 DNA 결과지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심장 부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차 흐려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한미영 전무는 한 회장이 공원에서 쓰러지듯 무릎 꿇는 영상을 보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의 몰락이 임박했다고 확신하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룹 장악을 위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내일 오전 9시까지 긴급 이사회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의 확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강변공원에서 딸에게 거부당한 후 심장 통증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몸을 가눌 수 없었고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배 비서실장의 비상호출을 받고 출동한 사설 구급대에 의해 그는 비밀리에 성진그룹 소유의 VIP 병동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심장 박동은 불안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딸을 걱정하며 곁에 놓인 백금별 USB를 땀에 젖은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숨만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미영 전무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가 성진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당연히 불참했습니다. 한미영은 이것이 자신의 완벽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의기양양하게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은 모든 임원들을 눈빛으로 압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한태준 회장은 지난 며칠간 회사 안팎에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그룹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나아가 최고 경영자로서의 경영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장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한미영은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한 회장의 영상을 고화질로 편집하여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영상에는 한 회장이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거나 강변에서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충격과 함께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동정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그룹의 안위를 위해 한 회장의 해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감정적인 동요를 앞섰습니다.
한 회장은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있습니다. 성진그룹의 3조 원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회장의 경영권을 즉시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미영의 선동은 완벽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그룹의 경영 공백과 주가 하락을 우려했고, 한미영은 이미 포섭된 이사들을 이용해 신속하게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한태준 회장은 긴급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경영권은 즉시 정지되었으며 한미영 전무가 그룹의 임시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한미영은 입꼬리를 올려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보안팀을 동원하여 회장의 집무실을 봉쇄하고 배 비서실장을 포함한 회장 측근들을 모두 회사에서 해임 조치했습니다. 성진그룹은 한미영의 독재 체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이제 막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윤서진 변호사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뉴스를 통해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성진그룹 한태준 회장, 건강상 이유로 정격 해임. 경영권 한미영 전무에게 이양. 뉴스는 한 회장이 거리에서 통곡하는 영상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은 뉴스를 보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열차 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한 회장이 자신에게 했던 절규가 진짜 위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서진은 한 회장을 증오했지만 그의 비참한 몰락과 뉴스 속 영상의 처절함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이 아버지로서 자신을 찾으려 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회장이 바닥에 내려놓았던 백금별 USB가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증거가 한미영의 독재를 막을 유일한 수단일 수 있다는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윤서진 변호사는 더 이상 자신만의 안전한 울타리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한 회장의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강변 벤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곳은 밤새도록 강바람이 불어 황량한 분위기였습니다. 벤치 주변을 몇 시간 동안 샅샅이 뒤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에 젖은 흙바닥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한 회장이 떨어뜨리고 간 백금별 USB를 발견했습니다. USB의 금속 표면에는 흙과 빗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금속 조각이 가진 엄청난 무게를 직감했습니다. USB를 손에 쥔 순간 20년 전 보육원 문틈으로 엄마가 자신에게 백금별 배지를 쥐어주던 마지막 기억이 섬광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배지의 차가운 금속성과 USB의 금속성이 겹쳐졌습니다. 이 증거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자 3조 원 그룹의 정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해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뜨겁게 고동쳤습니다. 서진은 USB를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멘토였던 이정혁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변호사에게 20년 전 어머니의 사고와 한 회장의 DNA 결과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충격에 휩싸였고 서진을 도와 USB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USB 안에는 한미영 전무가 성진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조성한 3조 원 규모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한 회장의 아내 강혜주 여사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담은 고화질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은 강혜주 여사가 생전에 목숨을 걸고 확보한 그룹의 비리가 총망라된 블랙박스였습니다. 윤 변호사, 이 증거는 성진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미영을 영원히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당신의 신분도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익명의 윤서진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혁 변호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 지퍼에 달린 백금별 배지를 꽉 쥐었습니다. 배지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정의가 30년 만에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앗아간 자들에게 그 모든 고통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서진은 한미영이 임시회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성진그룹의 새 비전을 발표하는 현장에 기습적으로 나타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가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유일하고 가장 극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한 모습으로 변호사로서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 한미영 임시회장 취임 기자회견 현장. 수많은 취재진과 그룹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미영은 화려한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 승리의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권력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취재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진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비정상적인 회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 그룹을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경영할 것이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바로 그때 대강당 뒷문이 열리고 윤서진 변호사가 냉철한 표정으로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한 상속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대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한미영 전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등장에 극도로 당황하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누구지? 한 회장과 엮였던 그 스토커 변호사 아닌가? 무슨 일이지? 취재진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미영은 경호원들을 향해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호원,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저 여자는 한태준의 사주를 받은 범죄자입니다. 회사에 난입한 외부인이야. 경호원들이 서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백금별 USB를 꺼내
단상의 마이크에 연결했습니다. USB에 담긴 녹취 파일이 대강당 전체에 엄청난 볼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녹취 파일은 매우 선명했고 한미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혜주 그 여자 당장 처리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그룹의 비밀이 밖으로 새는 건 절대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처리해. 알았어? 한미영의 목소리 뒤에 정체불명의 남자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예, 전무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하겠습니다. 녹취 파일이 끝나자 대강당은 폭발 직전의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취재진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고함을 질렀고 임원들은 경악하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단상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전부 조작된 파일이야. 당장 마이크를 꺼. 모두 나가. 서진은 경호원들의 제지를 피하며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미영을 응징하려는 정의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20년 전 성진그룹 한태준 회장의 잃어버린 딸 한유진입니다. 이 녹취 파일은 제 어머니 강혜주 여사께서 목숨을 걸고 확보한 한미영 전무의 살인 교사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USB 안에는 한미영 전무가 조성한 3조 원대 비자금 장부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 지퍼에 달린 백금별 배지를 꺼내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배지는 강렬한 조명 아래서 빛났고 그 순간 모든 임원들과 취재진은 서진의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배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품이자 이 USB 증거의 봉인을 풀 열쇠였습니다. 저는 오늘 성진그룹의 부정한 역사를 끝내고 어머니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영 전무는 살인자이자 그룹을 파괴한 범죄자입니다. 한미영은 절규하며 단상 위로 달려가 서진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서진의 목을 조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너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서진은 한미영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현장에서 한미영 전무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미영은 끌려나가면서도 서진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발버둥은 처절했습니다. 내가 성진그룹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너도 나처럼 불행해질 거야. 너는 끝까지 혼자일 거야. 서진은 대강당의 혼란 속에서 홀로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어머니의 복수와 그룹의 정의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공허함과 혼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해 아버지의 죄책감을 씻어주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증거를 이용해야 했고 결국 아버지의 몰락 위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사실에 극심한 심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백금별 배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을 구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진은 성진그룹 기자회견장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함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미영 체포 이후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과 그룹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버지 한태준 회장이 입원해 있는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서의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췌하게 누워있는 한태준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그룹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진 듯 완전히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침대 옆에 섰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랭했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딸의 얼굴을 확인한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없어 이내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결국 해냈구나. 내 어머니의 정의를 내가 지켜주었어. 고맙다. 서진은 그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키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USB를 공개한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20년 전에 저버린 그 정의를 제가 대신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죄책감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다. 내 말이 옳아. 나는 비겁했고 탐욕스러웠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내가 나를 거부했을 때도 나는 내가 안전하기를 바랐다. 그것만은 제발 믿어다오. 한 회장은 간절하게 딸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참회하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지만 20년간의 고통과 상실감을 단번에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딸 한유진으로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변호사 윤서진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진그룹을 당신의 마지막 죄책감의 무게로 남겨두지는 않겠습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운 한 회장에게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성진그룹을 인수하고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단, 이것은 조건부 상속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이 아닌 성진그룹의 정의로운 상속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비리와 탐욕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한 회장은 충격받았지만 딸의 단호한 결의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룹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나는 내가 이룩한 정의를 지켜볼 자격조차 없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의 침대 발치에 백금별 배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배지는 흰 시트 위에서 빛났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맹세를 배신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정의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드리는 새로운 맹세입니다. 그녀는 한 회장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한 회장은 침대 위 배지를 움켜쥐고 통곡했습니다. 딸은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조건부 화해였습니다. 서진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성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외부가 아닌 그룹 내부의 부패와 오랜 관행과의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1년 후 성진그룹은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자금 사건과 살인 교사 혐의로 한미영 전무는 구속되었고 한태준 회장은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룹의 이름은 여전히 성진이었지만 내부 문화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은 차갑고 이성적인 윤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사회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윤서진 회장으로서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고난과 역경을 겪은 변호사 출신답게 그룹 내의 비윤리적인 관행과 부패를 척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화려한 장식 대신 낡은 서류 가방과 법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진 회장은 햇살이 잘 드는 어느 오후 한적한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 어머니의 사고 후 뒤늦게 수습된 유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태준 회장이 며칠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후 안치된 아버지의 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서진은 두 묘비 앞에서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백금별 배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배지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정의를 완성했습니다. 당신의 정의가 이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묘비에 새겨진 한태준이라는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옅은 슬픔과 회한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용서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마지막에 보여준 죄책감과 후회는 받았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 실패했지만 성진그룹의 창업 정신을 지키려 했던 당신의 마지막 노력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성진그룹의 정의로운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지만 화해는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성진그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30년의 고통과 상실을 딛고 일어선 강인하고 냉철한 리더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더 이상 낡은 백금별 배지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유산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남긴 정의로운 가치와 깨끗한 양심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지키고 잃어버린 시간의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강인한 결단일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잔잔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